않았을 뿐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감정받을 발언은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 현장에 있었죠. 네, 연찬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모처럼 다 같이 단합된 자리를 가져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련해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원래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끼리 만나면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와 함께 했습니까? 국회의원 연찬이었습니다. 네네. 현역 본인도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저는 당의 최고위원 지도입니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시네. 선거를 같이 치렀던 야당도 한번 만나서 대화하시는 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운전자가 아니라 글로벌 운전자로서 글로벌 진출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연찬의 분위기 좋네요, 진짜. 정말 좋았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도 없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아이고, 조단입니다.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39조 7천억 원. 가장이 도박에 빠지면 집안 살림이 거덜나고요. 대통령이 이념에 빠지면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념 놀이하고 계시는 동안 39조 7천억 원.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세수 펑크액 39조 7천억 원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요. 이 안에 지금 전부 다 회계가 분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5월에 뭐 하죠? 종합소득세 걷죠? 네. 종합소득세를 다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월 말이면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가 대충 다 값이 딱 나와요. 기재부가 2022년 2월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월, 8월에 중간치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보고를 못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6월하고 8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안 하고 기재부가 태어나게 9월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고 대략 50조 정도가 펑크 날 걸로 보는데 대통령이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홍범도 동상을 여기다 놔야 되네 저기다 놔야 되네. 나라 살림 걱정은 누가 합니까 도대체?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고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그 용어가 조금 과격합니다. 자, 네. 504조 제가 조금 더 많이 적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정권에 내어주는 2022년에 이르기까지 가계 부채 증가율이 무려 504조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서민들께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고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늘어난 가계 부채가 무려 500조가 넘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시장 경제의 기준에 맞추고 상식에 맞춰서 운영해 왔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있었던 연찬의 자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현재 있는 경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진단해 왔는데요. 이 경제 수치 하나하나에 이 정부가 가야 되는 이념과 가치, 철학이 녹아들어 있다. 네. 이것이 철진한 이념으로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특히 경제, 국민의 삶에 관한 얘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정부는 이제 철진한 이념으로 가계부채 늘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제철 맞은 이념. 그건 과거는 뭐고 지금 뭔가 요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504조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보편적인 시장 경제 원칙에 맞춰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폈으면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없었을 것이고요. 당시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냈다가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추동해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난 정권에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짚었던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념 얘기하는데 정책 얘기는 조금 오늘 매끄럽진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의 전체적인 워딩을 다 들어보면 아.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언급했거든요. 네. 저의 해석이 아니라 연찬에 나왔던 전체 발언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통령은 설명될 지금 겁니다. 보수여당 맨날 이념보다 실용에도 안 되고 잘못됐고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오래 배우신 철학인데 뉴라이트라고요. 이 뉴라이트에 맞춰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뉴라이트 세계관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일대 대격전 마지막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한반도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찾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한미일의 군사동맹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전체주의를 눌러야 된다라는 뉴라이트 이념. 이게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 오래 입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작년 8.15 때 없던 얘기 중에 올해 8.15에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공산 전체주의 이 6글자입니다. 네. 즉 작년까지는 자유 얘기를만 하셨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전체주의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국가 내에 지금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들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뉴라이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네, 너무 그렇게 과도한 일반화를 하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 정책에서 나왔던 게 한반도 평화거든요. 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특등 머저리 등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도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을 되뇌었던 게 지난 정권의 일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가지고 특정한 이념 편향, 완전히 주사파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메시지 그대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이것도 지금 이념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뭐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대적관을 가지고 생도를 키워내야 할 육사의 정신적 지주로 맞지 않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요거는 좀 자, 부인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현대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1940년 당시에는요. 놀랍게도 소련과 미국이 한 팀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아마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몰라요? 아니 알면 미국과의 사이를 가깝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소련의 손을 잡은 한국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땐 소련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누구랑 싸우고 있었죠? 일본이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940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련, 미국, 조선은 한편이고 일본이 적인데 소련이라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1960년대 소비에트 연방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한국전에 개전했을 때 소련과 1940년대, 30년대 소련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세계사 상식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측면이 네.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이나 행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1919년도에 이후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과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정치 참여를 처음 시작했던 것도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한 그 기념 공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정치 참여 선언했던 것도 윤봉길 기념사업회 바로 그 공간에서 같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신을 높게 평가한다는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육사에 설치된 흉상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현대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 필수 과목으로 있던 걸 선택 과목으로 옮기는 등에 대한 일부 편향적인 논란들이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사의 교육 과정에서 예. 어디에서 조금 더 높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장소 논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일 뿐 이걸 가지고 역사관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나가도 너무 나간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의 뉴라이트 역사관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육사가 이 5개를 다 치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걸 이제 뉴라이트들은 민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역할을 했으면 우리 편이고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남의 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홍범도 같은 사람인 거죠. 아니 소련 공산 전체주의 한 편을 먹었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기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백선엽 같은 경우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 보훈처에서 친일파란 딱지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김일성의 남침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세계관 안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었던 홍범도를 파낸 자리에 백선엽 흉상을 놓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정반합이 딱 맞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
독립을 잃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딱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가 없었거든요. 1920, 40년대 활동을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준을 놓고 보는 뉴라이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5명의 흉상을 옮기라고 지시하거나 검토했던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홍범도 장군이 흉상을 옮기고 또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 흉상을 세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네. 이 문제 한복판에 세우는 것은 현재 있는 내용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아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한 보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참가자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대통령의 개인적인 발언이 없다는 없다고 내용도 예, 발표가 나왔죠. 네. 그러면 그 보도했던 그 언론사들 혼 좀 나야겠죠? 압수수색 해야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산됐죠 결국. 네네네네. 또 국방부 관련 보도입니다. 수현장 수색 중 숨진 고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왜 경찰에 보낼 서류에서 혐의자를 빼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VIP, 대통령 네. 칭하는 거죠. 이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하면서 장관 연결해라.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했다. 네. 이건 시작부터 다 불법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왔던 내용은 전원이니까 사실이라면. 예, 사실 아니 네. 저 내용을 빼놓고라서라도 네네네.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해당 수사단에 헌병대에게 수사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 법을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건 전체를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경찰은 국가안보실이 지휘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헌병대에 대한 지휘 권한도 국가안보실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직권남용을 저지른 상태인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진짜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본캐 검사 윤석열의 등장인 거죠. 야, 그거 작년에 행안부 못 봤어?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 처벌 받드나? 실무자를 잡아야지. 왜 장관들 끌어들어? 사단장을 왜 넣냔 말이야. 이런 식의 대화가 있지 않았고서야 이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딱 맞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은 실무자만 탓하고 내가 임명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기조가 지난번 오송 때 이어졌고요. 네. 이태원 참사 때 이어졌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하라. 굉장히 강하게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태원 때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위로는 못 올라오게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장 지금 10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기소됐다는 얘기 혹은 불기소 처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울경찰청장도 못 가는 수사에서 사단장까지 이게 올라온다? 그럼 대통령 기조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수사 개입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네.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단장을 지냈던 박 대령 같은 경우가 초창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통신기록까지 다 떼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진실을 갖고 규명해야 될 텐데 내용이 사실이 아닌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제도가 바뀐 상태에서 군 검찰의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이 경찰에 이첩하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네. 경찰에서 과연 얼만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첩된 보고서가 네. 회수되는데 경찰에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뭔가 가이드라인을 받고 거기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 좀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네. 차분하게 수사를 지켜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경찰이 헌병대에서 서류를 받았죠.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군 검찰이어서 아까 그 서류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행정기관에서 반인들이 받았던 서류를 낸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내주게 됐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경찰에게 연락한 제3의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한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서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넘겨주라고 하면 경찰이 이걸 내가 왜 당신을 줘라고 묻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네라고 돌려줬다는 것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군검찰이 갈 테니까 서류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수사로 안 될 테니까 경찰이 하는 거니까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죠. 네. 예.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기업에 자금도 없는데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정말 아찔한 아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표정 자체도 굉장히 아찔해 보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보면 대통령이 코로나를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으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국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80%까지 올라갔을 때 법을 바꿔서 재정을 다운사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0%의 부채를 갚아서 60%까지 낮춰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를 두들겨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단 2년 만에 10년 동안 돈 아껴서 갚았던 20%의 부채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막 뿌린 거예요. 뭐 트럼프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당 1,300만 원 정도를 하나로 그런 정도의 지금 돈이 다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미중의 상황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털어서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딱히 유일하게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정 통계를 제대로 안 보시고 계신 게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흑자 재정을 했습니다. 즉 세수를 더 많이 걷어서 돈을 아꼈거든요. 문제는 2019년부터 벌어졌던 부채가 늘었던 상황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가 그때 아직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병민 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네. 오히려 부채를 더 냈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국가 부채 400조를 증가시켰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그렇죠. 하신 거죠. 코로나라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해를 안 하십니까? 가계 부채가 증가됐던 내용들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다 다시금 말씀드리고 코로나가 왔던 건 2020년 2월 달부터 대한민국의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건 2017년 5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로 다시금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부의 재정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들을 했다는 평가들은 이미 2018, 19, 20년도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내내 했었던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가 채무 1,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들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이번 정기국회가 9월 달부터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의 예산을 통해서 정부를 얼만큼 탄탄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철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이 분명한 차이를 갖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거라 봅니다. 세 가지 점만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 재정을 운용하라고 한 것은 IMF와 OECD, 전 세계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2017년부터 우리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점 첫 번째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부채가 한 60% 정도 되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낮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 하나. 세 번째는 내년 예산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수 펑크가 50조가 났는데 정부는 6월과 8월에 공개해야 될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9월까지 밀어놓은 다음에 이 50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국회랑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국회랑 짜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오늘 연찬회 때 말씀하셨지만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예산은 국회가 아니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법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연찬회에서 한 발언 중에 그 언론관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언론은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정부 욕만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와,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24시간 욕하는데 어딥니까? 네, 뭐 특정 언론을 찝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네. 현재 있는 언론 환경들이 이 나름대로의 중립성에 조금 위배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내에 한 주 동안 보도됐던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야권 편향적인 내용들의 보도들이 쏟아졌던 내용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 분석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또 가지고 있었던 언론의 편향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들도 있으니만큼 네. 그런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국민 여론들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고 국민의 힘의 연찬의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걸 또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정당과 정치권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정당이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될 그런 또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은 좀 벗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조중동 있지, 종편이 있지, 오만 인터넷 언론이 있지, 대통령이 이렇게 수많은 언론 지원군을 옆에 두고도 자기 쪽으로 언론이 기울어졌고 포탈도 잘못됐고 난 다 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은 오로지 언론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지금 장관들에게 점잖게 하지 말고 논리로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거 이면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대략 2조 정도 예산을 언론에게 광고비를 1년에 집행을 합니다. 이거 지금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거 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들이 행정부마다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네네. 광고 예산이. 네. 이게 어디로 어떻게 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압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부가 이 갖고 있는 2조 원의 광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직접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정권의 광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예, 지켜봐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았던 오늘 진품명품.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반병률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아주 일생을 연구를 해오시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홍범도 장군의 생전 영상을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발굴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서 봤던 그 영상, 이 영상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굴하시게 됩니까? 뭐 자서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홍범도 일지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함경도 평안도 말투들이 있고 러시아식의 어떤 한국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해제하는 그런 그 해제해서 채굴해내는 작업을 제가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원동 민족 혁명 단체 대표회라는 게 있습니다. 1922년 1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대회인데 동아시아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이제 반제 운동을 하는 그런 네. 단체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회의였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에서. 회의. 네네네. 거기에 관한 이제 글을 자기 홍범도 일지에 쓰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영사기를 이제 돌려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자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일신을 좀 높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딱 좀 간단한 한마디죠. 거기서 착안해서 거기 이 착안해서 영상이 있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어디서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거? 러시아 그 고려인학자 네. 저 잘 인연이 있는 그 강연했던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바로 그 자료가 나왔어요. 네. 홍범도 장군 하면은 독립 영웅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의 어떤 독립 운동사 솔직히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머슴 평민 출신이잖아요. 네. 머슴 어렸을 때 이제 일찍이 고아가 된 그런 분인데 상당히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계급적인 신분적인 그런 모멸, 착취,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억압 같은 거, 착취 같은 걸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랬겠네요. 어린 시절.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몸에 밴 사람인데 이게 불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못 어떤 참아요. 분노의 몸에 체질화된 분이죠. 이제 독립운동 이쪽이나 항일투쟁에 참여하게 된 거는 이제 1895년에 명성황후 이제 시해 사건이죠. 네. 일본군 사무라이들이 이제 우리 명성황후를 이제 잔인하게 이제 학살한 명성씨, 그런 예.
사건에 이제 일종의 분노를 느껴가지고 을미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일 전쟁 때도 이제 두 번째로 의병 봉기해서 한 6개월 정도 또 감옥에 그 투옥된 적도 있고 탈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이제 언급된 건 이제 세 번째 의병 봉기,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 그 반포하면서 이제 포수들로부터 이제 무기를 압수해가는 그런 걸 이제 우리 친일적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네. 생계 위협을 느끼는 위기를 느낀 이제 포수들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항일 투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벌이신 분이죠. 평생을. 네. 그런데 그런 영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쟁점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게 6.25, 이게 북한 남침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입당한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왜곡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아, 공산주의자, 공산당 활동 이런 식으로 험악한 말들을 써가지고 이제 이게 덧칠을 하는데 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거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 전쟁하고 관련시키는 건 상당히 이제 무모한 그 역사 연관짓기죠, 일종의.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그 소련 공산당하고 이제 일종의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연합국들이 이제 손을 잡잖아요. 네. 그래서 파시스트 나치즘에 이제 싸우고 네네. 또 이제 2차 세계 말기에 되면은 이제 일본의 대일 선전포고를 이제 소련에서 하면서 이제 항일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변화적인 거고 네. 변화가 이제 무쌍한 건데 네. 그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무슨 공산당 활동을 제대로 했나요? 아, 그렇지는 아주 않았습니까? 평당원으로서 일상적인 그런 평당원으로서 이제 그 가입을 한 거죠. 예. 그 홍범도 장군은. 홍범도 장군이 이제 뭐 소련으로 넘어가고 공산당 가입 뭐 이런 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소련 입국할 때 썼던 네. 신고서가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예, 이름 홍범도, 직업은 의병이라고 이게 당당하게 쓰셨고 네, 네, 네. 또 목적과 희망이 고려 독립,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교수님이 발굴하신 겁니다. 정말죠? 뭐 발굴이라고 많이 소개를 했죠. 근데 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회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1921년 11월 달에 이륙구축하라는 지역에서 이걸 작성한 그 앙케이트입니다. 조사서죠. 홍범도 장군의 이거 자필이에요. 한글로. 여기 보니 옛날식의 표류가 돼 있잖아요. 그 까지 같은 거 보면은 시옷 기억 이렇게 아, 되는 그러네요. 까지 같은 거 예. 와쇼도 와쇼인데 이제 네네네. 와쇼 되고 이런 것인데 여기 홍범도라고 하는 그 자필 이거 우리말 자필 서명하고 이 러시아 말도 이 알파벳도 홍범도 장군의 그 자필 러시아 네. 서명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죠. 아예 영상도 직업에 확인하고 자필도 확인하고 의병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 뭔가 좀 뭉클합니다. 예. 이 의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발적인 비정규적인 어떤 그 군대, 네. 관군이 아는 그런 군대를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한 말의 의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독립군도 의병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을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데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 장군이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이 학살되는 걸 방조한 게 아니냐,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좀. 그러니까 이 방조라는 표현이 좀 약간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미묘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현장에 있었죠. 그 자유시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당시는 원동공화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일본과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국가다. 그래서 완충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임시적인 국가죠. 그 영토 내에서 일어난 거죠. 현장에 네.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집결해 있는 한국 독립군들의 어떤 그런 이동이라든가 그 지위에 관한 거는 그 상부 쪽에서 결정한 거예요. 러시아 공산당원들이 그 예를 들면은 그 무장 해제를 결정한 거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했었고 근데 간도에서 그러니까 서북 간도에서 간 독립군 지도자들 경우에는 무장해주고 뭐고 간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윗선에서 고려공산당의 당원의 핵심 간부 일부들이 러시아 공산당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만은
간도에서 간 독립군 지도자들 경우에는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 손님으로 간 거니까 일종의 거기 의탁을 하러 간 거잖아. 청산 전투를 치르고서. 아, 그럼 우리 독립군이 죽어가는데 그 왜 그 방주하고 지켜만 봤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건 홍범도나 홍범도 부대는 거기에 무장 해제 과정에 그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자유참변에서 독립군 학살을 방조했다는 거는 거기 현장에 있었고 또 가해자 측의 단체인 거기에 고려혁명 군정회의라는 곳에 소속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소속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유참변에서 무장해제를 통해서 독립군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거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상황을 무시한 그런 그 해석이죠. 알겠습니다. 저희야 그런 것까지 모르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그럼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장군님의 유해를 하관하겠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뭔가 감동이 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네. 받으셨고 그리고 또 2016년에는 홍범도함 뭐 잠수함 명명도 됐고 네. 이거는 이제 2년 전의 네. 일인데 근데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은 육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육사와는 안 어울리는 건 맞나요? 그 육사라든가 이제 국군의 그 정체성을 딱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육사라든가 국군의 역사라는 것이 한때에 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지면서 계속 그 이제 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독립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던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죠. 하여튼 이제 자산이고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해서 독립군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육사의 그 군대를 지휘할 장교들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신사적으로 뭐 어떤 정신을 배울 것인지 중요하죠. 네. 외세 또는 그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민족을 방어하고 국가를 방해하는 그런 정신은 독립군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육사에 이제 모델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따질 때는 과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육사의 정체성을. 예를 들면은 과거의 독립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일제시대에 친일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육사에 거기에서 본받아야 될 그 정신을 본받아야 그 삶을 본받아야 될 그 모델로 서성이 된다고 한다면 부적절할 수 있겠고. 육사의 장교들은 또 국군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신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들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을 위한 그런 정신, 그 국가를 위한 정신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해서 그걸 정신적인 거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귀한 얘기 들을 게 많은데 네, 네. 시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병률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더 라이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요일 저희는 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